반갑습니다. 오대영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대선 공약인 검찰개혁의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추석까지 얼개를 만드는 게 가능하다는 타임라인도 제시됐습니다. 남은 3달여 새 정부 그리고 여야가 형사사법체계 개편을 위한 밑그림을 완성할 수 있을지 토론해 보겠습니다. 함께할 네 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진욱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나와 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지낸 장윤미 변호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국민의힘 윤희석 전 대변인 나와 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역시 국민의힘 대변인 역임한 송영훈 변호사 나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90분간의 논쟁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검찰개혁이 또 사법개혁 의지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수사와 기소의 분리, 또 검찰의 집중된 권한의 재배분, 어느 정도 국민적 공감대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종적으로는 또 여야가 협의를 통해서 결정돼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수사와 기소 분리의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제가 공감하고 정부에 대한 수사는 무력화시키겠다. 그래서 사법감시로부터 자유롭게 벗어나겠다는 그런 의도다. 검찰개혁, 이번엔 끝을 봐야 합니다. 9월까지 검찰청을 해체하겠습니다. 더 뜸들이면 밥이 다 타듯이 검찰개혁도 다 타버리고 죄만 남을 수도 있습니다. 심우정 검찰총장이 사퇴했습니다. 이제부터 본격적인 검찰개혁의 시간입니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한다. 이견이 없습니다. 추석 전에 하자. 그때까지 얼일개를 만드는 건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이재명 대통령이 첫 기자회견에서 검찰개혁의 시점을 어느 정도 이야기했습니다. 추석이 등장을 했고요. 앞서 민주당 당대표 후보들도 추석을 언급했기 때문에 당과 또 정부가 어느 정도의 시점을 맞춰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대통령이 얼개를 잡을 수 있다라는 발언을 했는데 얼개가 뭡니까? 일단 오늘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정확하게 그 얼개의 의미를 말씀 주시진 않았는데 제가 해석하기로는 지금 이제 민주당에서 검찰 개혁 관련된 4법을 만들어서 지금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완전 분리시키는 이런 부분들로 나아가는 그런 방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방향에 대해서 지금 이제 검찰 개혁 관련된 법안들 이런 부분들은 지금 토론회도 지금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까지 감안해 보면 충분히 그 어떤 한 석 달 정도의 시간 정도, 특히 추석 정도까지 임박해서라면 어느 정도 검찰 개혁 시안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예. 그런 것을 오늘 얼개라는 표현으로 말씀을 주신 게 아닌가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러면 검찰개혁 4법을 9월 정기국회 때 본회의 처리까지 지금 감안한 것을 얼개라고 보면 될까요? 처리가 그때까지도 가능하다라고 보고요. 일단 지금 시안들은 나와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앞으로 검찰 개혁의 방향을 어느 방향으로 가져가겠다. 특히 지금 검찰이 가지고 있는 이 무소불위의 수사권, 검찰 또 기소권을 어떤 방식으로 분리하고 그 분리된 기관들을 어디에다가 배치시킬 건가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미 기본적인 안이 그 성안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여야 또는 이 법조계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하는 과정까지를 포함해서 이런 정도를 얼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그런 정도를 빠르게 추진한다면 아마 이 추석 전에 법안도 통과시킬 수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제 추석 이후가 되게 되면 바로 정기국회가 진행이 되고 정기국회가 진행된다는 뜻은 바로 국정감사로 연결됩니다. 예. 그때 되면은 아마 이제 의원들께서 한 20여일 이상 국정감사에 투입이 되고 하다 보면 이 논의가 중간에 스톱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한번 논의가 진행됐고 그 논의들의 결과가 나오는 상황이라면 그 부분에 대한 이 법안 통과까지를 저는 얼개라고 포함시켜야 되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내용은 잠시 뒤에 토론을 해보도록 하고 일단 시점부터 좀 따져보죠.
민주당과 정부에서 어느 정도 생각하는지는 대략 설명이 된 것 같은데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최종적으로는 여야가 합의를 해야 된다라는 언급을 했기 때문에 야당의 생각도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야당에서도 추석 전에는 이 4법 통과가 가능하다고 보고 계세요? 시점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워낙에 의석이 많아서 뭐 추석이 아니라 뭐 한 달 안에도 할 수 있는 거죠. 물리적으로는. 여기서 정성호 후보자가 이 합의, 여야 합의를 강조했다는 것은 그나마 그래도 좀 고무적이다. 저희하고 대화할 의사가 있고 저희를 정치적인 파트너로 생각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검찰개혁 관련해서 저희가 가장 의문시하는 것은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기자회견에서도 말씀하셨듯이 수사가 기소를 위한 수사였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이것을 그러면 기소하는 주체가 수사권까지 갖게 되는 문제를 조정하기 위해서, 해결하기 위해서 기소권과 수사권을 분리하자는 얘기인데 그렇게 되면은 자칫 불기소를 위한 수사로 가는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를 할 수밖에 없어요. 게다가 논리적으로 수사권과 기소권이 분리돼야 한다는 어떤 대명제를 깔지만 수사권, 기소권 엄연히 같이 붙어있는 예를 들어 공수처라든지 지금 세계가 잘 돌아가고 있는 특검은 어떻게 처리할 거냐. 그 논리적인 허점에 대해서도 말씀하신 대로 그 얼개에 속해 있어야 한다. 이렇게 봅니다. 아마 야당과의 협의도 상당히 중요하고요. 아마 이 얼개라는 표현과 관련해서는 이미 검찰청법 폐지 법안 등 4개의 개혁 법안이 도출돼 있습니다. 그 부분은 상당히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나 있는 상태로 제출이 됐는데 지금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나 대통령이 언급한 부분과 관련해서는 이걸 당정에도 협의가 아직은 많이 진척되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과거를 좀 반성한다면 이 이른바 검수완박이라고 지칭되는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서 실무에서는 이게 사건이 지체된다. 그리고 다른 이제 부작용들이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속도전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말씀 주신 대로 정기국회에서 처리를 해야 이 부분이 현안이 해결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이게 속도보다 더 중요한 건 치밀하고 정교하게 설계를 하는 부분이거든요. 왜냐하면 이 부분은 피의자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의 어떤 이해관계와도 너무나 맥이 딱 닿아 있습니다. 때문에 아마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들이 등이 이야기한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아마 민주당이 또 야당의 대안도 들으면서 좀 속도도 당연히 내면서 좀 마무리를 짓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른바 검찰개혁이라고 하는 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한 검찰 해체 4법은 70년이 넘게 유지되어 온 우리나라의 형사사법 시스템을 통째로 뜯어 고치는 겁니다. 그만큼 전 국민의 권리에 영향을 미칩니다. 일부 정치적인 사건에만 영향이 국한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대단히 신중해야 됩니다. 그런데 추석 전까지는 얼개를 만든다라고 이 시점을 못 받게 되면 오래된 시스템을 고치는데 그 정도로 졸속으로 논의해서 가능한가에 대한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실 정말로 개혁의 방향이 올바른 것이면 충분히 국민적인 공론화 과정을 거쳐가면서 국민을 설득하고 또 논의를 거친 후에 해도 늦지 않습니다. 추석 전이라고 못 박는 것은 결국에는 그만큼 설득력이 부족한 제도와 방향이기 때문에 정권이 가장 힘이 강할 때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의구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언급한 얼개는 아마 현재 발의되어 있는 그 검찰 해체 4법을 골간으로 하는 것일 겁니다. 제가 우리 방송에 나오기 전에 그 4법을 다 읽어보고 왔는데요. 너무나 허술한 내용으로 되어 있어서 이대로 만들면은 큰일 납니다. 뒤에서 아마 자세히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시점에 대해서 시각차가 꽤 있네요. 근데 어쨌든 정부 여당이 지금 하겠다고 하면 뭐 다수 의석을 가지고 있고 해서 추진을 할 것이고 다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정성호 후보자는 여야가 협의를 통해서 해야 된다라는 입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야당과의 이 대화에 얼마나 공을 들일 것이냐도 하나의 관전 포인트라고 해야 될까요? 쟁점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시점 관련해서 요거만 하나 더 짚어보겠습니다. 이게 졸속으로 3개월 동안 하는 것이냐 아니면 이번에 사실 본격적으로 추진되긴 하지만 길게 보면 노무현 정부 때부터 짧게 보더라도 지난 문재인 정부 때부터 논의가 시민사회나 법조계에서나 국회에서나 오랫동안 있었기 때문에 이제는 결실을 맺을 단계인가에 관점 차이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저는 충분히 논의가 되어 오고 있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결과를
이제 기소하고 수사권을 분리하는 것으로 해도 충분하다. 그러니까 1949년도에 검찰청법이 만들어질 당시하고 지금하고 너무나 상황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당시에는 혼란한 사회를 빠르게 수습한다라는 측면 때문에 검찰에게 수사권, 기소권, 이 모든 것들을 다 줬어요. 그러다 굉장히 강력한 검찰을 만들어냈던, 태동했던 부분인데 그것이 이제 문민정부 이후가 되면서 검찰에도 어느 정도의 견제가 필요하겠구나라는 것은 이미 사회적으로 그 컨센서스가 형성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2019년도에 이 검수완박을 저희가 추진하면서 공수처라는 걸 만들 때도 사실상 이 검찰의 기능을 좀 분리시켜야 되겠다. 좀 검찰이 가지고 있는 권한을 분산시켜야 되겠다라는 측면에서 좀 그 포커스가 맞춰진 측면이 있었는데 이것을 시행해 보는 과정들 속에서 다시 계속해서 원래의 자리로 회귀하려고 하는 모습이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 대표적인 게 윤석열 정부에서 이 그 법안에 대해서 등자 하나가 있다고 하는 것 때문에 시행령을 바꿔가지고 다시 검수 원복을 시켜놨던 거예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검찰은 이 기능을 국민을 위해서 쓴다라고 얘기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한다고 얘기하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검찰의 기득권을 보호하는데 그 역할을 다 해왔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검찰이 가지고 있었던 이런 많은 무소불위의 권한들을 다시 내려놓는, 그래서 분산시키는 이런 과정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상당히 쌓였기 때문에 이제는 이 법안들을 처리할 때가 되었다. 그래도 국민들께서 지지해 주실 수 있는 어떤 환경은 만들어졌다라고 보기 때문에 저희가 추석이라는 어떤 시점을 정해놨는데 그 시점은 명시적으로 그때까지 모든 것을 끝내겠다 이런 걸 의미하는 건 아닐 거라고 봅니다. 최소한 이걸 무한대로 가져가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어느 단계까지는 1차적인 논의 아니면은 최소한 국민들의 합의를 모으는 논의를 완성시키겠다라는 기본적인 계획은 가지고 있어야 앞으로 이 논의를 가지고 가는 프로세스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측면에서 예. 추석이라는 그 어떤 시안이 제시가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그런데 우리는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상당 기간 동안 시험을 해봤습니다. 그게 바로 2020년에 있었던 검경 수사권 조정, 그리고 2022년에 있었던 이른바 검수완박이죠. 자, 그 이후에 우리나라 형사사법의 현실이 어떻게 됐느냐. 2020년에 검경 수사권 조정을 처음에 시행했을 때 검사가 경찰의 사건 수사가 미진하다고 다시 돌려보내는 보안 수사 요구 비율이 전체 사건 중에 4.6%였습니다. 작년 2024년에는 13.4%로 늘어났어요. 2.9배가 됐거든요. 경찰이 독자적으로 수사를 하기 시작하면서 그 수사의 노하우가 충분히 쌓이고 경험이 축적됐으면 이 비율은 감소해야 맞습니다. 그런데 폭증하는 사건을 경찰은 감당을 못하고 점점 보안 수사 요구받는 비율이 늘어나요. 실제로 사건 처리 기간도 엄청나게 길어졌습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이 시행되기 전에는 2019년 4월부터 6월까지 평균 사건 처리 기간이 313.5일이었어요. 기소될 때까지. 그런데 2023년 4월부터 6월까지는 484.2일로 1.54배 증가합니다. 이것이 우리나라 형사사법의 현실이에요. 그러면 5년 동안 시험을 해봤는데 국민의 권리에는 도움이 안 되고 오히려 사건 처리는 길어지고 복잡해지고 제대로 처리가 안 됐습니다. 그런데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한다. 그러면은 전체 국민이 더 피해를 보겠죠. 물론 그동안에 검찰이 잘못한 게 없다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정치적인 사건에 관해서 중립화를 확보할 방안을 생각해야지 전체 국민의 권리를 실험의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라는 점을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시청자분들께서 오해하실까 봐 말씀드리면요. 지난 정부 때 수사기소 분리가 정착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전제하고 말씀 주시는 거는 아주 전제사실부터 틀렸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기본적으로 정확하게 검경 수사권 조정의 핵심은 검찰이 수사 개시를 할 수 있는 그 범죄를 특정하고 줄여놨다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경찰에서 송치를 하면 기소는 검찰만이 갖고 있었던 겁니다. 수사, 기소 분리를 제가 검찰 출신 분들을 만나보더라도 이제는 수용 단계예요. 왜냐하면 더는 그걸 역행할 수 없다라는 여론이 있는 겁니다. 왜 이런 여론이 있느냐. 기본적으로 수사와 기소를 한 기관이 갖고 있게 되면 이를테면 재벌 수사 아니면 언론 주목도가 매우 높은 정치인 수사, 대대적으로 수사합니다. 그리고 취재 경쟁도 상당히 뜨거워요. 그리고 검찰이 본인들이 수사했는데 이거 저희가 봤더니 증거 불충분이고
가지고 증거가 없으니까 불기소하겠습니다. 이렇게 결론 내지 않습니다. 무조건 기소를 하나의 꼬린 지점으로 인식하게 돼요. 예. 그래서 특수부 수사들이 무죄율이 높은 겁니다. 이거는 검찰 개개인의 어떤 역량 때문에 발생하는 일이 아닙니다. 구조적인 한계 때문에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미권 국가에서도 수사 기소를 분리하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그리고 사건이 지체된 부분, 저도 일정 정도 수긍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검경 수사권 조정되기 이전에도요. 저희가 검찰청에 고소장을 내면 거의 90% 이상 체감하기로는 경찰로 내려보냅니다. 왜냐하면 검찰은 인원이 2,300명 남짓밖에 되지 않아요. 경찰은 13만 명이 됩니다. 예. 그러니까 이 사건을 다 본인들이 소화할 수가 없는 거예요, 검찰이. 그러니까 실무적으로는 기계적으로 내려보냈던 그런 부분들, 그런 한계도 있었고,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지금 여론도 기소 수사 분리는 이 부분은 검찰 내부에서도 사실상 이론의 여지가 없는 상황까지 오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좀 반론을 드리겠습니다. 민주당은 스스로 발의해서 시행하고 있는 법안들이 자가당착적인 모순을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자, 지금 특검, 파견검사, 특검보, 특검까지 합하면 137명입니다. 서울 동부지검과 서부지검 전체를 합한 규모보다 더 커요. 그런데 그 특검은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어 있지 않아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수사와 기소를 한 기관이 갖고 있으면 문제가 된다면 왜 특검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한 가지 더, 공수처, 민주당이 만들었습니다. 그 공수처법은 왜 개정해서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와 고위공직자 범죄기소처로 구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만 봐도 결국에는 수사와 기소의 분리가 절대선인 것처럼 그것을 검찰개혁과 등치시키는 것은 사실은 국민들을 속이는 겁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검경 수사권 조정 시행 전에도 물론 상당수의 사건들을 검찰청에 고소장이나 고발장을 내도 내려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검사가 하나하나 수사 지휘를 할 수 있었죠. 지금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고소장은 경찰로 먼저 가고 애초에 송치되기까지는 검사가 개입을 못해요. 그것이 수사기간이 장기화되고 사건이 제대로 처리되고 있지 않은 원인입니다. 우리나라에 지금 변호사가 3만 명이 넘고 이 프로그램을 보고 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인데 아마 많이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저의 발언에 대해서 말씀 주셨으니까 조금만 덧붙인다면요. 특검을 예로 드는 건 상당히 어색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특검이 발족했는데 수사 기소가 분리된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의 특검의 상황과 특수성에 맞춰서는 수사도 하고 기소밖에 할 수 없는 거예요. 만약에 말씀 주신 대로 수사 기소가 분리된 상황이었으면 다른 법률 편제를 고민해 볼 수 있었겠죠. 그거 자체가 전제가 안 되는 상황에서 왜 그렇게 하지 않느냐라고 반박하는 건 좀 이해되지 않습니다. 예. 자, 특검은 아주 이례적인 사례일 수도 있고요. 워낙 그 수사 기한도 정해져 있고. 그래서 특검을 좀 떼어놓고 공수처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공수처에 관해서 민주당은 예. 아무런 개정안을 발의하지 않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정말로 수사와 기소의 분리가 형사사법에 있어서 최선이다라고 하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이라면 공수처도 나눠야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의 제기하는 의문은 그겁니다. 어떤 수사는 기소와 분리되어야 하고 어떤 수사는 기소와 분리되면 안 됩니까? 이 부분에 관해서 중대한 모순이 있는데 사실 그동안의 공론장에서 민주당의 어떤 분들도 여기에 대해서 납득할 만한 답을 하는 것을 저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 수사 기소의 분리라는 대전제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 그렇죠. 왜냐하면은 수사라고 하는 것은요. 결국 기소를 통해서 범죄자를 처벌할 수 있는지를 보기 위해 하는 겁니다. 범죄 구성 요건이 어떻게 되는지를 머릿속에 넣고 기소를 해서 법정에서 공판을 할 때 어떻게 되더라라는 것까지 머릿속에 그려가면서 수사를 해야 가장 효율적으로 되는 거예요. 예. 경찰이 그 부분에 관해서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미진한 수사를 해서 사건을 송치하면은 계속 보안 수사 요구를 받고 내려오는 비율이 늘어나는 겁니다. 그것이 지금 우리나라 형사사법의 현실인 것이죠. 예. 그래서 이제 오늘 이재명 대통령께서 기자회견 때 이런 말씀을 주셨잖아요. 기소 자체를 목표로 하는 수사, 그리고 기소에 맞춰서 사건을 조작하는 수사, 이런 것들이 지난 그 검찰 속에서 왕왕 있어 왔던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좀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수사를 하는 과정 속에서 이것이 어떻게 범죄 혐의와 연관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어떤 방식으로 끌고 수사를 가져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건 좋은 표현일 수 있어요. 그러나 기소를 최종 목표로 가지고 가다 보면 수사의 결과에 의해서 기소가 되는 것이 아니라 기소를 목표로 했기 때문에 그 수사의 방향이 매우 한쪽으로 정해져 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보면 그 상대를
한 구석으로 몰아넣을 수밖에 없는, 그래서 자칫 잘못하다가는 이거 범죄 혐의와 다른 부분까지도 계속해서 연계해 갔던 그런 별건 수사들이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죄를 가지고 그 수사를 하다 보면 이것이 수사 결과에 따라서 어떤 무슨 죄의 무위반이기 때문에 이건 기소가 필요하다. 그래서 사법적 처리가 필요하다라는 결론이 나온다면 그런 부분들은 수용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분명히 그 기소를 목표로 해서 누군가 특정인을 겨냥해서 이 사람은 무조건 범죄 혐의가 있는 사람이고 재판에 집어넣어야 되겠다라고 목표의식을 가지고 수사를 하다 보면 결과적으로 그 사람을 탈탈 수백 번씩 압수수색해서 털어가는 그런 과정들을 거칠 수밖에 없고, 그런 과정들이 결과적으로 보면 억울한 피해자를 양산해낼 수도 있었던 그런 전례들이 있었고, 특히 검찰 중에서 일부 정치검찰이라고 비판받는 분들이 그런 행태를 보여왔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한 사람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지 않는 그런 수사 행태가 필요한 것이고, 그래서 수사권과 기소권이 분리가 돼서 기소하는 사람이 수사가 잘 됐는지 잘못됐는지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보완 수사를 요청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 과정을 한 사람이 이 검찰이 한 피의자를 한 방향으로 몰아가는 그런 어떤 코너에 몰아가는 듯한 수사, 이런 건 더 이상 하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예요. 예. 큰 틀에서 말씀에 수긍할 부분이 있는데요. 제가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갈게요. 민주당에서 발의한 지금 검찰 해체 4법, 그거 보면은 공소청 검사가 수사가 미진하게 돼서 올라왔을 때 보완 수사를 요구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까? 아니,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방금 보완 수사 요구를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셔서 정말로 민주당이 디자인하는 시스템이 그런 것인지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추가적인 논의들도 계속 있어야 된다고 보고요. 아마 지금 민주당이 법안으로 올려놓은 것을 최종 법안이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시는데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이제부터 그 얼개 속에 들어있는 법안을 가지고 앞으로 이 어떤 것이 이 수사와 기소를 명확하게 보완시켜 나갈 수 있는 제도인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논의하자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그런 논의 자체가 불필요하다라고 지금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뭐 토론회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충분히 논의하고 뭐 방향을 설정해 나갈 수 있게 알겠습니다. 하죠. 제가 좀 발언하시려다가 끊겨가지고 윤희석 대변인 하시죠. 일단은 이런 생각을 해봐요. 추석이라는 특정한 시점을 얘기하셨잖아요. 그걸 정해놓고 지금 저희와 대화를 하자. 그리고 이러한 많은 어떤 논의점이 많은데 한 90일 정도 남았죠. 올해는 그래도 그나마 추석이 뒤에 있어서 10월에 있는데 지금부터 따지면 90일 정도 되는데 그 안에 그럼 어떻게 논의를 하겠다든지 그런 얘기도 없이 그냥 추석이라는 얘기를 예를 들어 민주당의 두 당권 주자가 똑같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결론이 정해졌다는 생각밖에 저희는 안 들어요. 그러니까 저희 보고 왜 대화를 하려고 하지 않느냐. 이 수사권과 기소권이 분리되어야 한다는 국민적 여론을 왜 반응하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추석이라는 특정 시점을 언급하시는 순간 별로 그렇게 빛을 발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어떤 사건에 있어서 기소를 목적으로 했기 때문에 수사의 방향이 그 목적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충분히 이해합니다. 근데 그것이 일반적으로 국민들이 겪고 있는 형사상의 피해와 관련한 것에도 그렇게 되느냐를 봐야 할 거예요. 말씀하신 부분은 특정한 부분을 대단히 일반화한 말씀이라고 봅니다. 뭐 정치인에 대한 거, 아까 장윤희 변호사 말씀하셨듯이 뭐 특정 재벌에 대한 수사, 그래서 관심이 집중되고 그러면 검찰 입장에서는 기소를 통해서 보여줘야 하니까, 성과를 내야 하니까 수사 방향도 그렇게 간다는 말씀이잖아요. 충분히 동의를 해요. 그러면 이러한 사건이 벌어지고 있는 사건을 다루는 곳이 아주 대표적으로 특검이잖아요. 그럼 특검에 대해서도 그런 문제에 대해서 짚어주셔야지, 지금 수사권, 기소권이 분리되지 않기 때문에 특검에 대해서 왜 그러면 합쳐진 것에 대해서 얘기 안 하느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은 논리가 바뀐 거란 말입니다. 이런 얘기도 하면서 가야죠. 그러면 예를 들어 저희가 특검의 수사 대상인 분이 저희 당과 뭐 연관돼 있다, 이래서 제가 얘기 드리는 게 아니에요. 논리상 그렇다는 거예요. 공수처도 민주당에 의해서 만들어진 지가 벌써 몇 년입니까? 아무도 거기서 얘기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부분, 논리적 허점에 대해서 충분히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고 국민들께서 납득하실 수 있는 그러한 것이
얼개라는 것에 포함돼야 한다. 그 말씀을 제가 드린 겁니다. 제가 윤석열 대변인님 말씀을 들으니까 저 윤석열이 아니에요. 아니 어머 죄송합니다. 윤희석 대변인님 예. 하도 입에 예. 익어가지고요. 아니 기본적으로 그럼 수사 기소를 특정인을 겨냥해서 기소를 목표로 하는 수사에 대해서만 집중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그럼 일반 피해자들에 대해서도 이제 좀 주목을 해야 된다라는 취지로 이해를 했는데 이를테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불멸의 신성가족이란 책이 있습니다. 이게 법조의 관계자들을 아주 심도 깊게 인터뷰한 책이에요. 그런 법조계의 행태에 대해서 상당히 불신이 높습니다. 이를테면 검찰 정관들이 정관예우를 받는다라고 하잖아요. 일반 수임료보다 영한을 더 받아요. 왜? 검찰은 기소 권한도 상당히 크지만요. 불기소 권한도 상당히 큽니다. 저희가 실무를 해보면 그래요. 그러면 수사라는 건 정말 종이 한 장 차이로 기소가 될 수도 있고 기소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이른바 정관들이 많은 수임료를 받고 위임장 내지 않고 전화변론으로 사건을 어떻게 보면 뭉개는 거죠. 왜냐하면 피해자 대리는 잘 하지 않으니까요. 피의자, 범죄자, 가해자 대리를 많이 하죠. 그것이 수익에 도움이 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런 걸 직간접적으로 체험한 사람들은 굉장히 법조계 자체에 대해서 불신이 커지는 겁니다. 심지어는 정관예우들이 부장검사로 일하면 유통기간이 몇 년, 수임료 얼마, 차장검사는 유통기간 몇 년, 이렇게까지 표로 도식화될 정도예요. 그렇다면 이런 부분이 상당히 문제점인데 그건 구조에 기인하는 측면이 있다는 거죠. 수사와 기소를, 수사하는 주체가 기소를 할지 불기소를 할지 이 부분까지 다 전담해서 하다 보니까 이런 모순적인 부분이 나오는 거고 제가 아까 송 변호사님 말씀 들으면서 좀 수긍할 부분이 있어요. 그럼 공수처에 대해서는 개혁을 어떻게 할 것이냐. 왜냐하면 공수처는 수사기소 분리의 대상으로 지금 거론되고 있지 않으니까요. 법안도 발의되어 있지 않고. 그러면 저는 야당에서도 관련해가지고 어떤 입장을 내시거나 하면 충분히 수용 가능한 여지가 있다고 생각하고 지금 공수처는요.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이 많습니다만 실제로 검사 수가 25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당시에 공수처를 발족할 때 검찰에서 대대적인 사실상의 입법적인 로비가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본인들의 조직을 상당히 이익을 침해한다는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반쪽짜리로 이제 발족한 부분이 있어서 거기에 대한 보완책도 이번 이제 검경 수사권 조정에 같이 논의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변호사님께서 그 전관예우에 관해서 말씀하신 부분 굉장히 저는 많이 공감합니다. 그리고 그런 전관예우로 인해서 혹시 사건의 결론이 뒤바뀌어서 억울한 범죄 피해자가 구제받지 못하면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검찰청법의 항고제도 또 형사소송법의 재정신청 제도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민주당이 발의한 검찰 해체 4법 있잖아요. 이거 그대로 시행하면요. 지금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 난 사건에 대해서는 범죄 피해자가 놀랍게도 재정 신청을 못합니다. 왜 그렇게 돼 있는지 아세요? 지금 민영배 의원이 발의한 김용민 의원이 발의한 검찰청법 폐지 법안에 보면은 검찰청법을 폐지한다.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예. 이렇게만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아무도 발의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형사소송법 260조에 보면요. 재정 신청을 하려면 검찰청법 10조에 의한 항고를 거치고 오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시청자들께서도 변호사들 계실 테니까 조문 한번 찾아보십시오. 법안이 어떻게 발의되어 있는지. 이 법을 그대로 시행하면요. 검찰청법은 그냥 날아가요. 예. 형사소송법은 그대로 있어요. 재정 신청 어떻게 합니까? 못해요. 지금 이런 식으로 법안이 발의되어 있습니다. 3개월여 동안 그런 내용들을 조금 야당과 또 이제 법조계와 협의해서 다듬어 가겠다는 취지인가요?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을 주셨는데 정비할 게 상당히 많습니다. 여기에 지금 이제 저희가 4법 그 검찰개혁 4법이라고 얘기한 게 소위 검찰청법 폐지법, 공소청 설치운영법, 중대범죄수사청 설치운영법, 국가수사위원회 설치운영법이에요. 근데 이거 말고도 지금 이제 저희가 좀 전에 말씀 주셨던 형사소송법이라든지 수사절차법이라든지 손봐야 될 게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예. 하나의 제도가 변화를 가져오면 그 제도에 의해서 연계되는 여러 가지 법안들이 전체적인 정비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왜 지금 그런 부분들은 말을 안 하고 있냐? 지금 이 부분은 사실은 따라오는 법안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요한 줄기의 법안들을 먼저 말씀드리고 그 부분에 있어서 필요성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제기된 이후에 거기에 따라서 뭐 변화되는 좀 전에 저희 손 변호사님께서 저희 뭐 말씀 주셨는데 변화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형사소송법이라든지 수사절차법이라든지 또 공수처법이라든지 필요한 부분들이 논의할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저희가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이제 이 논의가 공론화의 장에 올라왔기 때문에 그 공론화의 장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서
필요한 부분이 있다, 더 건설적이고 바람직한 방향성이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주시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냥 일방적으로 우리는 그 여당이 추진하는 그 검찰 개혁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는 논의할 생각이 없다. 이렇게만 하지 않으신다면 얼마든지 대화하고 타협하고 그 과정들 속에서 국민들께 도움되는 법률적 서비스가 진행될 수 있는 법안이 만들어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맞는 말씀이신데요. 예, 맞는 말씀이신데 그럼 왜 추석을 굳이 말씀하셨냐는 거예요. 의석수가 저렇게 많은 당에서 특히 여당이 어떤 특정한 시점을 딱 정해놓고 대화의장으로 왜 안 들어오느냐 반복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특별한 정치색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부인을 했지만 민주당에서 강경파들이 얘기하는 지금 이거는 검찰청 해체하는 거다. 그 말이 훨씬 더 솔직합니다. 그것을 조금 더 완화하기 위해서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한다는 말을 하고 있는데 이게 안 맞잖아요. 지금 특검이나 공수처에서는 적용되지 않고 여당에서조차 거기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는 것. 결론은 목표는 검찰인데 검찰의 권한을 줄이는 건데 이것을 뭔가 포장하기 위한 용도로 수사권, 기소권을 분리하다고 하다 보니 수사권이 비대화되는 상황. 국가수사위원회를 만든다는 거 아니에요? 거기서 다 조정한다는 거 아니에요? 수사기관 간의 권한에 대해서. 근데 이게 총리실에 있잖아요. 그렇게 만들었잖아요. 그러면은 행정부에 뭐 예를 들어서 현존하는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에 대해서는 어떻게 통제를 합니까? 이런 얘기까지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를 가리기 위해서 다른 아주 고상한 논리를 갖다 붙이다 보니 엉뚱한 대로 또 튄다. 그래서 정교한 설계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건데 왜 추석이야 하는 거예요. 내년 추석도 아니고 내후년 추석도 아니고 올해 추석이면 석 달 남았는데 석 달 안에 이걸 할 수 있는 능력이 국회에 있습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거든요. 예. 자, 논의해야 될 상황이 상당히 많은데 갑자기 궁금해진 것. 검찰의 기능이 분산되면 영장 청구 권한은 누가 가지게 되는 거죠? 영장 청구 권한은 헌법에 12조 3항을 보면 검사라고 돼 있잖아요. 검사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 주신 대로 저는 검찰청 해체라는 게 조금 에스컬레이트 된 정치적인 언사라고 생각합니다. 검찰은 해체할 수 없습니다. 헌법을 고쳐야 돼요. 검사라는 직제가 영장 청구권의 주체로 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그 부분을 어떻게 넣을지에 어떤 문제가 있죠. 이제 공소청 검사한테 영장 청구권을 줄 것인지 아니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열어놓고 논의를 해가지고 일선의 수사관을 이제 검사라는 직제를 부여하고 영장 청구권을 줄 것인지.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영장 청구권이란 건 수사의 연장선상에서 필요한 겁니다. 기소와 관련해서 필요한 업무라고는 좀 보여지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 부분에 대한 논의가 상당히 많이 진행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추석이라는 것도 사실 정치인은 어떤 정치인의 언사를 하기 마련이죠. 이것도 민주당 지지자들은 엄청 왜 속도를 내지 못하냐, 왜 지금까지 무르익고 여기까지 왔는데 또 지금 와서 지체하냐, 또 여러 가지 막 반론을 제기하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렇다면 이제 전당대회 국면이라는 것도 사실 무시할 수는 없는 부분이 있고요. 다만 지금 많이 이제 논의가 된 것처럼 이거는 정교하게 해야 됩니다. 치밀하게 해야 되고요. 헌법에도 반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검찰 해체, 지지자들은 속이 시원하다, 맞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만 이 부분이 어떤 파장을 미칠지는 정말 치밀하게 설계가 돼야 된다라는 것 이재명 대통령의 워딩에서도 정확하게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신 말씀, 아까 재정 신청도 마찬가지로요. 시민사회단체들도 재정 신청 권한 상당히 강화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미진함이 없도록 해야 된다라는 의견입니다. 사실 근데 재정 신청은 하나의 사례에 불과하고요. 이 검찰 해체 사법이 너무나 엉터리같이 되어 있는 게 앞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아무도 발의하지 않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6월 11일에 이 검찰 해체 사법이 발의가 됐는데 그 이후에 국회에 올라온 형사소송법 개정안들을 제가 다 찾아봤어요. 이 검찰 해체 사법과 묶여 있는 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형사소송법 우리 장 변호사님 잘 아시다시피 검사를 수사의 주체로 전제하고 있기 때문에 검사에 관한 조문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런데 그것은 뭐 공소청 검사를 일단 존속한다고 하니까 그건 백보양보해서 그럴 수 있다고 치는데요. 형사소송법에 검사 말고 검찰이 무려 65회나 등장합니다. 그런데 김용민 의원안은 그냥 검찰청법을 폐지한대요. 그러면서 형사소송법에 검찰과 관련된 조문이 65개나 있는데 그건 그냥 그대로 둬요. 자, 지금 이런 식으로 민주당이 시스템을 설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추석 때까지 얼개를 만들어서 국민들 앞에 보여드리겠다. 이런 식으로 전 국민이 영향을 받는 형사사법 시스템을 졸속으로 뜯어 고쳐서는 안 되는 겁니다.
뭐 지금 나와 있는 법안들대로 바로 확정되는 건 아니니까요. 이걸 바탕으로 논의는 하는데 뭐 필요에 따라서는 국민의힘에서도 다른 발의안이 나올 수도 있고요. 그것들을 서로 비교 대조하면서 뭐랄까요? 뭐 중재안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합의된 안이 또 나올 수도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이게 추석으로 못을 받게 되면 그 협의 기간이 상당히 짧아지고 불가능할 것이다라고 보시는 거고요. 지금 개혁이라는 표현도 등장하고 개편이라는 표현도 등장하는데 어쨌든 개혁이냐 개편이냐는 뭐 가치 판단의 문제지만 그 대상이 되는 검찰, 검사들의 분위기는 어떻다고 합니까? 법조인 두 분께서는 많이 들으실 것 같은데요. 제가 얼마 전에 이제 검사 출신 분, 이게 현직에 계신 분들은 아무래도 좀 말을 아끼기 마련이어가지고요. 지금 정부 바뀌어서 검경 수사권 조정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여쭤봤더니 그거 하는 거 아니야? 라는 반문이 돌아왔어요. 예. 그냥 이거는 당연한 수순으로 하는 거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일 때도 국민들께 약속드린 부분입니다. 약속드린 부분이라고 하더라도 국민 여론이 무르익지 않았으면 지체되거나 검토가 더 필요하겠죠. 그런데 그런 단계는 아닌 것 같아요. 이를테면 검찰 내부에서도 지금 심우정 검찰총장이 본인이 사의 표명하면서 검찰 내부가 과거 같았으면 왜냐하면 본인이 검찰개혁에 반대한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드러냈으니까요. 거기에 동조하거나 응원하는 댓글들이 많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분위기도 없는 겁니다. 저는 정말 여러 직업윤리에 충실한 정성호 후보자가 이야기한 대로 그런 검사분들이 훨씬 많다라고 생각합니다. 실무에서도 그런 분들을 훨씬 자주 봅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 한 줌도 되지 않는 소수 검사들이 검찰을 어렵게 만들었어요. 그러면 그게 개인적인 문제이냐? 아니요. 구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제가 대단히 고위직을 지내신 검찰 분께서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후보로 나서고 대통령이 됐을 때 상당히 우려하는 목소리를 들었었어요. 그분은 정치 성향이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보수적입니다. 네. 검찰을 망칠 거라는 거예요. 본인이 검찰을 애정하는 사람으로서 상당한 우려를 표하더라고요. 그 전망대로 됐습니다. 검찰이 거리두기 하지 못했습니다. 태생적으로 권력에 대해서 이 부분을 뭔가 감시하거나 제대로 수사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을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의도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의 검찰로서는 이거는 우리가 제대로 권리구제, 피해구제 받을 수 없다라는 생각을 하시게 된 겁니다. 그렇다면 개혁의 적기가 있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도 추석이라는 하나의 상징적인 마지노선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만 지금 주신 말씀들 다 해서 국민의힘에서도 대안을 마련해야 수권 세력이라고 자처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성의 있게 논의에 나서야 된다. 민주당도 더 정교하게 가다듬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검찰에서 상당수의 검사들이 숙명으로 받아들인다. 뭐 이런 얘기들도 사실 듣는데 뭐 제가 직접 다 듣진 못하니까 특히 언론 보도나 방송을 하면서 방송 출연자들이 전해주는 얘기를 들으면 벌써부터 이제 중대범죄수사청으로 가야 되느냐 아니면 기소청 혹은 공소청으로 가야 되느냐에 대한 굉장히 고민에 빠졌다는 이야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큰 흐름은 바뀌지 않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는 검사들이 꽤 많다라는 이야기는 들리는데 송영훈 변호사는 어떤 얘기 들으세요? 뭐 이 자리에서 제가 실명을 거론하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최근에 만나본 현직 검사는 더 이상 일이 손에 안 잡힌다고 하더라고요. 그동안 그래도 자부심을 갖고 일해왔는데 이제 마치 검찰은 일종의 적폐 세력처럼 몰려서 권한도 다 내려놔야 되고 사실상 격화되는 그런 상황을 굉장히 받아들이기 어려워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그런 것을 공개적으로 표명하진 않죠. 그러나 그만둔 검사장들이 그런 입장들을 밝히고 있지 않습니까? 뭐 최근에 양석조 검사장이라든가 뭐 일련의 검사장들이 입장 표명을 한 것들을 우리 시청자들께서도 충분히 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지점에서 짚어봐야 될 것은요. 자, 우리나라 검사 현원이 2,004명입니다. 아마 몇 분 그만두셨으니까 이제 2,000명이 좀 안 될 텐데요. 그 검사들 절대 다수가 문제인 게 아닙니다. 사실은 상층부에서 권력을 향유하는 그런 검찰 수뇌부가 그동안에 과오가 있었죠. 그리고 우리 김진욱 대변인이나 장 변호사님께서 지적하시는 그런 정치적인 사건들, 그동안에 부당하게 처리된 사건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 과오들까지 모두 두둔하고 옹호하자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1년에 우리나라에서 고소 사건은 48만 건, 고발 사건은 9만 건 정도 됩니다. 그리고 경찰이 한 해 검찰에 송치하는 사건은 77만 8천 건 정도 돼요. 말씀하신 것과 같은 정치적인 사건들은 전체 사건의 아마 1%가 채 안 될 겁니다. 그러면 그런 사건들을 어떻게 중립적으로 처리되게 할 것이냐를 논해야지 전체 시스템을 뜯어고쳐서 국민들의 권리가 위험에 빠지도록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대안이 뭐냐고 물어보시면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대안도 조금 이따가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바로 말씀해 주시죠. 안 그래도 그 부분 짚어보려고 했어요.
저는 검찰 인사의 중립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인사요? 그렇습니다. 네. 결국엔 소수의 정치적인 사건들이 검찰 수뇌부와 상층부로부터 영향을 받아서 편향되게 처리된 사건들이 그동안에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 부분은요. 검찰총장을 누가 임명합니까? 대통령이 임명하죠. 우리나라의 지금 검찰 인사 시스템은 조직에 오랫동안 봉사해서 수장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마지막에 그 단계에 갈 때 결국에는 정권의 눈치를 봐야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어떻게 국가적인 개혁의 아젠다로서 중립화시킬지 우리는 논의를 해야 됩니다. 즉, 검찰총장을 예를 들어서 국회에서 3분의 2 이상 동의받아야지만 임명할 수 있게 해보십시오. 그러면은 여당이나 야당이나 모두 동의하는 그동안의 사건 처리를 편향되게 하지 않은 인사가 검찰의 수장이 될 겁니다. 그러면 그 후야의 인사는 자동적으로 중립화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런 것을 여당에서 진영을 초월해서 국가적인 아젠다로 제시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아마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도 훨씬 더 올라갈 거고 저도 박수 쳐드릴 겁니다. 검찰 개혁의 방편 중에 인사가 상당히 중요하다. 하긴 그동안에 검찰총장 직선제 얘기까지 나왔었잖아요. 하도 검찰이 정치적으로 중립성이 떨어진다라고 해서 아예 국민들이 뽑아보자라는 얘기까지도 아이디어로는 나왔었는데 인사를 잘 해결하면 검찰 개혁이 상당 부분 이루어질 것이라는 말씀이고요. 그런데 뭐 좋으신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인사가 정말로 그렇게 독립적으로 중립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겠는가? 사실은 그 이론적으로는 가능할지 몰라도 현실에선 불가능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를 들면 그동안 이 검찰 인사에서 누구누구 라인 또는 뭐 특수통, 뭐 기획통 이런 식으로 한 부서를 거치는 과정 속에서 만들어지는 그 라인이라는 존재들이 얼마나 많이 권력을 향유하는데 앞장섰던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과연 누구든지 그 라인에 들어가고 싶지만 물론 대다수의 그 검사들께서는 그런 것과 관계없이 본인의 맡은 바 소임을 정말 최선을 다해서 국민들을 위해서 하겠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죠. 그런데 그런 분들보다는 오히려 그 라인을 뚫고 들어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 라인의 혜택을 받던 사람들, 그리고 그 라인에 이미 혜택을 받고 조직 내에서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전관예우라는 이름으로 또다시 계속해서 혜택을 보는 사람들, 이 카르텔이 너무나 견고하다. 이 견고해진 카르텔을 깨는 방법, 이것이 어떤 방법이 있겠는가? 이것은 지금의 검찰의 최소한의 구조조정을 통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 지금 검찰뿐만 아니라 수사권을 갖고 있는 경찰도 있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수사하고 은퇴한다고 해서 정관예우라는 얘기를 들어본 적 있습니까? 검찰총장은 뭐 대형 로펌의 고문으로 가시고 뭐해가지고 연수입이 뭐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높지만 경찰청장이 어디 로펌 같은 데 가셔가지고 수십억의 어떤 그 수입료를 받는다, 이런 거 상상도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이러한 구조적인 부분들을 처음부터 그 구조를 흔들어 놓지 않는 상태에서 일부 독립적인 인사를 할 수 있다? 저는 그것이 정말 이론적으로는 가능할지 몰라도 현실적으로는 매우 어려울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라고 다시 한번 인사로 풀 수 있는 단계를 훨씬 넘어섰다 지금은. 저는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역으로 생각합니다. 뭐 과거에도 그렇고 지금도 분명히 그런 분이 있겠지만 검찰에 계신 분이 검사가 대단히 독립적인 어떤 수사와 기소를 통해서 국민 여러분들로부터 지지를 받는 상황이 있어요. 정권의 눈치를 보지 않고 기소를 한단 말이죠. 수사도 하고. 그럴 수 있는 것은 조금 더 현실적으로 얘기를 해서 설령 내가 정권의 압박에 의해서 직을 잃다 하더라도 본인의 생계는 그래도 보장되기 때문에 더 용감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겁니다. 역으로 또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하면 또 경찰이나 다른 수사기관에 계신 분이 뭔가 오해받는다고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경찰 단계에서는 그런 게 없잖아요. 말씀하신 대로. 그런 어떤 만약에 직에서 물러났을 경우에 뭐 보장이 되는 게 없기 때문에 조금 더 좀 악화된 상황을 상정을 한다면 그것 때문에라도 정권이나 권력의 입김에 좌지우지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 이렇게도 해석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현상을 가지고 그것을 없애기 위해서 제도 자체를 막 바꾸겠다, 이것은 너무 혁명적이에요. 너무나 뒷생각이 없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우려하는 것은 검찰이고 거기서 수사권과 기소권을 같이 갖고 있는 것, 특히나 기소권에 대한 통제가 없기 때문에 이 문제가 있다고 우리는 진단을 할 거예요. 그러면 기소권을 완전히 다른 기관으로 가져가서 분리하는 게 맞는 거냐?
기소권 행사에 있어서의 통제를 할 생각은 왜 안 해보느냐, 뭐 이런 반론이 있을 수가 있는 겁니다. 예. 따라서 이렇게 완전히 검찰을 쪼개는 방식으로 해서 수사도 쪼개니까 이거를 조정할 만한 국가수사위원회라는 또 하나의 괴물이 될 가능성이 높은 조직까지 만들겠다는 발상보다는 현재 체제에서 조금 점진적인 방향으로 개편을 시도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 그렇다면 이게 혁명적이라고 말씀 주신다면 해외 입법례들이랑 조금 비교를 해보면 될 거잖아요. 일단 수사기소가 분리되거나 일본이 수사기소를 같이 갖고 있지만 상당히 견제 장치가 공고하게 돼 있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고 예. 말씀 주신 대로 다른 방식으로 독일 같은 경우에 저희는 기소 편의주의라는 표현을 씁니다. 형사소송법에서. 어떻게 보면 좀 폄훼하자면 입맛대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기소를. 그러니까 독일 같은 경우에는 기소를 법정합니다. 법원이 상당히 수사 과정부터 개입을 세게 해요. 그런데 지금 그런 편제를 대한민국이 가져가긴 어렵고. 그래서 미국의 사례가 많이 나오는데 수사와 기소가 완전히 좀 분리되어 있는 측면이 있죠. 예. 수사는 뭐 FBI나 이런 수사기관, 경찰이 담당을 하고 있고 그리고 검찰이 그 부분을 사후적으로 평가를 하는 겁니다. 법리적으로. 이게 재판에 넘길 것인지 말 것인지와 관련해가지고 법리 판단이 들어가는 거죠. 정치 판단이 관여할 여지가 구조적으로 상당히 제한될 수밖에 없습니다. 완전히 근절된다고는 말씀 못 드리더라도. 그래서 그 편제를 고민하고 그걸 도입하고자 말씀이 나왔던 거고 그리고 아까 말씀 주신 어떤 검찰과 관련해서 검찰총장을 국회가 선출을 한다? 저도 아이디어 차원에서 고민을 해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그러면 더 정치화되겠죠. 그래서 입법론적 대안으로 나오는 거는 지검장이나 아니면 고위검찰들을 시민이 뽑아보자. 선출된 권력이라는 그 엄중함을 이제 이 수사기관에도 도입해보자. 그런 식으로 좀 변형해가지고 고민해볼 수는 있겠지만 이 부분이 혁명적이라거나 굉장히 뭐 낯설다거나 이런 제도는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안을 조금 오해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는 국회가 선출하자고 한 적이 없고 국회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임명 동의를 받게 하자는 겁니다. 1992년 이래로 우리나라는 헌정사상 한 정당이 3분의 2 이상의 의석을 가진 적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 정치 환경상 앞으로도 그렇게 되기는 힘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야가 골고루 동의할 수 있는 중립적인 인사가 검찰의 수장이 되도록 함으로써 그 전체 사건의 1%도 안 돼. 아마 0.1%나 될까 말까 할 겁니다. 그 정치적인 사건들을 중립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보자는 거예요. 예. 오히려 시민이 선출하면은 그러면 민주당 계열의 지검장이 당선되면은 민주당 쪽에 유리하게 처리할 거고 국민의힘 계열의 지검장이 선출되면 국민의힘에 유리하게 처리할 겁니다. 우리가 지금 그런 걸 하자고 검찰 개혁을 논의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앞서 이제 독일하고 미국 사례를 잠깐 말씀하셨는데요. 사실은 미국도 검사가 필요하면 수사합니다. 그리고 미국은 디스커버리 제도라고 해서 증거조사 제도가 발달되어 있어서 변호사도 증거를 적극적으로 수집할 수 있어요. 그게 한국과의 큰 차이점입니다. 우리나라는 고소대리해도 고소대리인인 변호사가 수사기관에다가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요청을 해야 되지 독자적으로 무슨 증거를 수집하기가 대단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리고 독일은 검사가 수사 지휘를 해요. 그 문재인 전 대통령이 김인회 전 감사위원하고 같이 쓴 검찰을 생각한다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강금실 법무부 장관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수사권을 검찰이 가져가는 것은 사법경찰관에게 수사를 시키되 수사의 사법 통제 그리고 수사 과정 내의 사법 통제를 영장 청구 기관이자 인권 옹호 기관인 검사가 지휘하는 시스템이다. 그러면서 이 시스템이 독일에서 문제를 일으킨다는 이야기는 없다. 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 검찰 개혁을 한다면서 검사가 수사 지휘도 일절 못하게 완전히 분리시켜 놓겠다는 거 아닙니까? 예. 자, 이 해외 입법례 사례를 조금만 더 들어가 보죠. 두 분이 연구를 더 많이 하셨으니까 그 검찰의 이 기소 수사권을 분리하자는 쪽에서는 주로 영미법계, 영국이나 미국의 사례를 많이 들고요. 또 둘 다 검찰이 가지고 있어도 잘한다라고 하는 주장하는 쪽에서는 독일, 일본 예를 드는데 물론 이게 해외와 우리나라가 상황과 뭐 여건이 워낙 다르기 때문에 어느 공식에 딱딱 맞춰가지고 이게 낫다, 저건 틀리다라고 할 수 없겠지만 독일, 일본의 경우에는 수사기소권을 같이 갖고 있지만 검찰이 그걸 좀 제한적으로 쓰고 있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검찰 심사회라고 해가지고 외부적인 통제 장치가 강력하게 좀 작동하는 부분이 있어서 예. 지금 우리나라처럼 기소 그리고 수사를 같이
그리고 수사는 기본적으로 밀행성이 원칙입니다. 외부에 알려지지도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눈 감으려면 사건이 뭉개지고 계속 피해 구제는 안 되고 이런 태생적인 한계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외국 같은 경우에는 그 부분을 통제할 수 있는 강력한 수단들이 있는 부분 그리고 마련돼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지금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 어떤 법제가 가장 최적일 것인가 관련해서는 사실 국민적인 합의라는 것도 굉장히 사회적인 비용이 많이 드는 겁니다. 지금 법무부 차관에 대해서는 조국 혁신당에서 친윤 검사다, 부족하다 여러 이야기를 하죠. 정치적 편향이 있다는 취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사 기소의 큰 방향에 대해서는 동의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현재의 분위기예요. 이것을 다시 원점으로 해서 다른 제도를 제로 베이스에서 다시 논의한다? 저는 그거는 무책임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제로 베이스에서 논의할 필요가 없죠. 우리는 70년 넘게 검사가 수사권을 가지고 있는 시스템을 채택해 왔고 지난 5년간 그 검사의 수사권을 대폭 제한하는 실험을 해봤습니다. 실험을 해봤더니 앞서도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사건 처리 기간은 1.5배가 되고 보안 수사 요구를 하는 비율은 2.9배가 됐습니다. 자, 그 정도 실험을 해봤으면요. 그 실험이 실패했다는 걸 인정을 해야 돼요. 오히려 2020년에 검경 수사권 조정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이 일반 국민의 권리 구제에는 부합합니다. 다만 그렇게 했을 때 그러면은 일부 편향적인 정치적인 사건들을 어떻게 할 거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논의를 집중해서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대안을 만들어 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일반 국민의 사건과 특수한 정치적 사건을 뒤섞어서 같은 평면에서 이야기하지 말자라고 하는 것이 제가 일관되게 강조드리고 있는 포인트입니다. 이 논리가 지금 다람쥐 챗바퀴 도는데 한 몇 년 걸려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 저 공수처 만들 때 그 국회의원을 대상에서 뺐죠. 처음에 정치적 사건을 담당하는 그런 기관을 만들자 해서 처음에 아이디어로 시작한 것이 공수처. 그렇게 시작된 거 아닙니까? 근데 결국 국회에서 이 법안이 만들어진 과정 국회는 빠졌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자꾸 정치적 사건은 또 검찰에서 주무른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란 말입니다. 그럼 국회의원이 왜 수사당에서 빠졌느냐. 국회에다 맡겼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아주 좋은 뜻을 가지고 수사권, 기소권 이렇게 나누자 할 때도 분명히 그러한 오염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제가 국가수사위원회를 자꾸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건 누가 통제를 하냐는 문제가 분명히 1년, 2년, 3년 있으면 저희가 여기 모여서 할 가능성이 높아요. 또 다른 괴물을 또 만드는 겁니다. 이거 피하다가 저게 생기고 풍선 효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커요. 또 제가 아까 국회에서 석 달 안에 이거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고 말씀드린 부분도 실무적인 능력에 더해서 방금 말씀드린 공수처의 사례와 같이 이상하게 법이 꼬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석 달 정도의 시한을 아예 못을 박아놓은 상태에서 막 밀어붙이기식으로 하는 이러한 수사권, 기소권 분리에 따른 검찰 해체 작업이 과연 국민에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 거냐. 왜 그걸 생각 안 하시고 자꾸 말씀을 하시는지 그 전 단계의 논의가 우리는 부족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그 말씀을 듣다 보면 이렇게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면 무조건적으로 국민들에게 피해가 올 것이다라는 걸 전제로 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 부분도 하나의 만들어진 프레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이제 검찰이 가지고 있는 수사권과 기소권이라는 부분이 그동안 일반 국민에게 어떻게 잘못 적용됐는가 제가 하나의 사례만 좀 말씀드려볼게요. 우리가 얼마 전에 안동환 검사라는 분이 계셨어요. 그분이 국회에서 탄핵 소추가 됐고 물론 헌법재판소에서는 그 5대 4로 인용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어떤 상황을 만들었냐 하면 아주 일반 국민이에요. 일반 국민 그 서울시 공무원이었던 유호성이라는 분을 이분이 본인이 가지고 있는 공소권을 남용해서 사실은 보복성 기소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 과정 속에서 그것을 확인한 국회가 도저히 검사로서 할 수 있는 그런 행위를 하지 않았다라는 것 때문에 책임을 물어야 되겠다라고 해서 탄핵을 한 겁니다. 그럴 때 헌법재판소에서 6분의 헌법재판관이 문제가 있다라는 건 인정해요. 다만 2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을 그 검사의 자격을 박탈시킬 정도로 중대하지 않다, 중대성이 부족하다라는 것으로 2분이 빠지시는 바람에 전체적으로 보면 5대 4의 판결을 받고 이분은 다시 검찰로 복직을 했다가
이제 올 5월 달에 검찰을 떠났습니다. 그럼 이런 경우에 과연 이것이 일반 국민의 피해는 아닌 것인가? 일반 국민들도 얼마든지 이런 피해, 이 검찰이 갖고 있는 공소권 남용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이 검찰 개혁 방향이 일반 국민들은 피해를 보고 특히 일정한 정도의 정치적 그 정치 검찰 또는 정치적 사건에만 해당이 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는 사실은 이건 너무 일반화시켜서 그 하나의 프레임을 만드는 것에 불과하지 않을까라고도 또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방금 전에 일반 시민이라고 하신 분 유우성 씨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조금 특수한 분이죠. 여러 가지 사정상. 그러나 일반 시민으로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부분이 그러면 그 안 검사라는 분이 탄핵 소추까지 되는 그 상황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갖고 있는 검찰의 구조적 문제 때문에 발생한 겁니까? 그럼 사례가 굉장히 많아야 돼요. 지금 한 사건을 가지고 일반화하신 거라고 좀 생각합니다. 지금 저희 보고 일반화된 프레임을 만든다고 하셨는데 김진욱 대변인께서 한 사건을 가지고 일반화를 하고 계신 거예요. 구조적으로 수사권, 기소권이 합쳐졌을 때 어떤 문제가 있었냐를 말씀하실 거면은 더 정밀한 사례를 들으셔야 저희가 얘기하는 거지 아주 유명한 사건이잖아요. 그 유우성 씨 사건을. 그걸 일반 시민이라고 치환하셔가지고 이런 문제가 있었다. 5대 4인데 사실은 그 정도가 아니었을 뿐이지 문제가 많았다. 탄핵시키기에는 부족했으나 대단히 문제가 많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야말로 제가 볼 때는 좀 이해가 안 가는 말씀이 그럼 그 연장선상에서 제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수사 기소를 한 기관이 갖고 있으니까 저희가 어떤 장면까지 목도를 하냐면요. 일반인입니다. 그런데 제가 검사 출신 분이 이 사람 영장 청구가 됐을 때 판사님 영장 좀 발부해 주세요라고 변론을 펼치는 걸 봤어요. 검찰의 생리를 너무 잘 알아서 그래요. 검찰이 목표점을 설정했다라고 느껴지면 어떻게든 관철하는 거예요. 그래서 A라는 혐의에 대해서 영장을 내려달라고 하는 겁니다. 만약에 영장이 기각되면 B 혐의를 뒤져볼 거라는 두려움 때문이었어요. 이 부분을 제가 그 검사 출신 변호사님한테만 들었느냐? 아니요. 현직에 계신 판사님한테도 들었습니다. 어떤 변호사가 들어와서는 영장을 글쎄 발부해달라고 변론을 펴더라. 예. 이게 왜 그러냐면 구조적인 한계 때문이에요. 수사를 하는데 굉장히 괘씸하게 생각하게 돼요. 수사기관은 범죄자라고 어떻게 보면 낙인 찍고 수사하는 거죠. 그게 어떻게 보면 좋게 말하면 직업 윤리일 수 있습니다. 범죄 혐의를 드러내야 되니까요. 그런데 이게 한번 제동이 걸리지 않으면 폭주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A 혐의 안 됐으면 B로, B가 안 되면 C로. 그러니까 그런 검찰의 생리를 잘 아는 법조인들은 오히려 그냥 영장을 발부해 주세요. 여기서 그냥 끊어주세요. 꼬리를 그냥 잘라주세요라고 항변하는 거예요. 이게 피해자 인권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도 가치 구조 개혁이 논의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수사 기소가 같이 있을 때의 단점은 상당히 꼭 정치인 사건이 아니라 정치인 사건에서는 정말 더 언급할 필요도 없죠. 검찰이 이재명 당시 후보에 대해서 대표에 대해서 구속영장 청구할 때는 영장 청구의 가능성을 높이려고 사건을 병합을 합니다. 다 끌어가지고 중앙에서 한번 영장 실질을 받아요. 그 부분과 관련해서 기각이 되니까 사실상 피해자 입장에서는 한 번의 재판을 받아야 되는데 그걸 또 다 쪼갭니다. 대단히 이례적이에요. 정치적 의도가 없다고 할 수 없습니다. 이런 장면부터 사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만 구속 취소를 해줬던 그 이상한 궤변에 가까운 법리, 즉시 항고도 하지 않는 그 검찰의 민낯, 이런 부분이 지금까지 이 상황에 왔지. 수사 기소가 뭐가 문제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그거는 제가 좀 이해를 못하겠어요. 지금 그 한 판사의 어떤 상황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 관련해서 구속 취소 그것하고 지금 이거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는 얘기예요. 저는 즉시 항고를 하지 않은 검찰을 얘기하시는 건데 좋습니다. 그것과 수사권, 기소권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합쳐져 있는 것이 구조적으로 이런 생각이 들어요. 기본적인 물음인데요. 수사하시는 분의 목적과 기소하는 분의 목적이 다르다고 보십니까?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저는 크게 다르지 않다고 봐요. 수사하는 입장에서 당연히 수사하다 보면 어떤 유죄에 관련한 증거가 나올 것이고 그럼 이걸 더 밝혀서 기소를 할 수 있을 만큼 더 철저하게 수사 상황을 마무리 짓고 그래서 기소하는 곳으로 넘기게 될 가능성이 대단히 크죠. 그럼 결국은 기소가 돼서 유죄가 나오는 과정까지를 기대할 겁니다. 기소하는 분도 기계적으로 내가 수사한 걸 받아서 이렇게 보고 넘긴다 이거보다도 이거는 내가 기소하고 공소유지를 잘해서 유죄가 나오도록 하겠다 이렇게 될 겁니다. 예. 목표가 같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 예를 들어 국가수사위원회에 의한 수사기관 간의 이 어떤 통제나 이런 것이 있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 경찰의 경우에 수사를 함에 있어서
내가 이 수사 잘해서 공소청에 넘겨서 공소청에서 받아들여져서 기소가 돼서 유죄가 나오고 이거 생각하는 거 결국 같습니다. 결국 목표가 같아요. 예. 그러니까 자꾸만 수사의 목적이 기소이기 때문에 기소하기 위한 수사 때문에 진실이 바뀌고 조작된 수사가 일어난다. 이것은 너무나 많이 앞서간 또는 특정한 어떤 사례들을 정말 일반화한 얘기가 아닌가. 그거에 따른 결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는 목표가 같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기능과 직제가 분리돼 있으면 서로의 목표점과 그 업무 자체가 완전히 분별되는 거예요. 이를테면 수사기관이 기소까지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수사기관은 이 사람의 죄를 벗겨내야 되겠다. 내가 어떻게든 혐의를 찾아내야 되겠다. 그러니까 기소가 목표점이고 꼬린이라고 인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부분이 다소 과하더라도 무리하더라도 그 부분을 향해서 나아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민주당에서 내놓은 그 사법안을 보면 기본적으로 수사와 관련해서는 중수청에서 한다라면 그 부분은 행안부, 법무부에 나와야 된다라는 대안도 제기됩니다만 이 직제 자체가 다르고 그리고 공소청은 법무부 산하에 있습니다. 완전히 이해관계를 달리하고 지금 수사를 사후 평가하는 건 지금 법원이에요. 이미 재판에 넘겨진 다음인 겁니다. 그런데 검사들도 저희가 사석에서 이런 말 해요. 좀 애매하고 좀 모호하면 법원 판단 한번 받아보지 뭐라는 판단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보면 무책임합니다. 피의자는 완전히 인생이 진짜 망가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검증 단계를 한번 더 가져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 기소가 과연 적법한지, 맞는 것인지, 공소유지는 될 것인지 다른 기관으로부터 받는 그런 대안을 모색하는 방향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좀 오래 쉬었는데요. 자, 민주당에서 검찰 해체를 목표로 하는 검찰개혁 프레임을 제시하면서 항상 드는 전제는 상당히 수긍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검찰은 마치 오류와 잘못이 넘쳐나고 경찰로 수사권을 일원화시키면 모든 수사가 잘 될 것처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것은 현실과 다르거든요. 앞서 우리 김진욱 대변인께서 말씀하신 그 유우성 씨에 대한 안동환 검사의 수사 사건, 그런 사건을 가지고 일반화한다면 경찰에 대해서도 제가 얼마든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시청자들께서 많이 아실 만한 사건을 하나 제가 예로 들어드리면요. 지금 특검에서 김건희 여사의 그 허위 경력 의혹 사건 들여다본다고 최근에 언론에 계속 보도가 됐죠. 그런데 그 사건이 원래 어떻게 됐었는지 기억하십니까? 2022년 9월 2일에요. 서울경찰청에서 불송치 결정을 해요. 그러니까 그 민생경제위원회인가요? 그 사건을 고발했던 시민단체가 2022년 9월 9일에 이의 신청을 해서 사건이 검찰로 송치가 됩니다. 2022년 9월 9일이라는 날짜를 왜 말씀드리냐면 민주당이 통과시킨 검수완박법이 2022년 5월 9일에 공포가 되고 4개월 뒤부터 시행을 하기로 해서 그해 9월 10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그 전날에 이의 신청을 해서 그나마 검찰이 사건을 들여다볼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들고 있다가 지금 이제 특검이 다시 들여다보는 겁니다. 자, 김건희 여사에 대한 사건은 그 당시 경찰에서도 이렇게 공정하게 처리되었는지에 대한 의심이 있어요. 앞으로 경찰로 수사권이 완벽하게 일원화됐을 때 그런 사건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장담하실 수 있습니까? 그러면은 지금 민주당의 검찰 해체 사법은 도대체 어떻게 경찰을 중립화시킬 수 있을 것인가? 예. 여기에 대한 충분한 대안을 말씀하실 수 있어야 돼요. 아직까지 그런 납득할 만한 답을 제가 들어본 적이 없고 우리 시청자들께서도 들어보신 적이 없을 겁니다. 예. 오늘 이재명 대통령 기자회견에서도 그 언급을 했죠. 경찰의 또 권한이 반대로 비대화되는 측면에 대한 그 부작용도 우려된다는 취지의 그런 발언이 있어서 추석 때까지일지 추석이 지나고까지일지는 모르겠으나 여야가 같이 논의해야 될 부분 중에 또 하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말씀하신 내용이 사실 그 이번 검찰 개혁 이번뿐만 아니라 이전에도 항상 큰 줄기에서 나오는 논리 중에 하나인데 수사를 한 사람이 가장 잘 알기 때문에 기소를 하는 게 맞다라는 논리.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기소를 하게 되면 전혀 견제받지 않고 바로 법원으로 가버리는 그런 부작용이 있다라는 게 늘 부딪혔거든요. 여기에 대한 궁금증이 시청자들도 꽤 있으실 것 같습니다. 조금씩만 더 들어볼까요? 일단은 그래서 이제 제도라는 것에 문제가 있느냐, 제도를 운영하는 사람의 문제냐, 이제 여기까지 철학적으로 접근이 되는 거잖아요. 48년부터만 생각을 해봐도 지금 이 형사사법 체계가 유지된 게 거의 80년 가까이 되잖아요. 지금까지 검찰이 말씀하신 대로 또 저도 공감하지만 권력적인 어떤 행위를 해서 많은 물의를 일으켰던 것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다 공감하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또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나라가 굉장히 범죄율도 낮고 사회 치안이 유지되는 건데 경찰과 함께 검찰의 역할도 크다고 본단 말이죠. 게다가 이제 이 수사권 기소권을 분리하는 것은 이 근간을 흔든다고 볼 때 연원을 제가 보니까 제가 법을 전공한 사람은 아니지만 우리나라는 대륙법계 국가예요. 검경 수사권, 기소권, 수사권 이거 분리된 나라는 대부분 영미법계 국가를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 깊게 들어가 보면 법, 문화, 법적인 어떤 현실 그런 것들이 다 다른 것, 다른 나라의 현실적인 문제를 도외시한 채 우리랑 다른 현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도만 갖고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정말로 여기에 대해서는 80년 가까이 운용해온 제도를 점진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맞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다. 예. 그렇게 생각을 우선 해보고요. 결과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민주당에서 솔직하게 이거는 검찰을 위한, 검찰을 통제하기 위한 조금 나아가서 검찰을 해체해서라도 검찰을 통제하기 위한 방법을 찾기 위한 거다. 이렇게 솔직하게 나오시면 큰 줄기로 기소권, 수사권 분리부터 해서 그래서 수사권을 따로 떼어서 국가수사위원회를 만들어서 또 경찰을 어떻게 중립화하고 이런 얘기까지는 안 갈 가능성이 높다. 저는 방향이 동의한다니까요. 그런데 너무나 급진적이고 너무나 서두르시니까 추석이 뭡니까 세상에. 혁명적이라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예. 저희가 너무 급진적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사실 저는 급진적이라고 보지 않아요. 왜냐하면 저희가 이 논의가 뭐 엊그저께 나와서 오늘 바로 그 법안을 만들고 추석에 통과시키겠다 이렇게 얘기했다면 아마 그 우리 윤 대변인 말씀처럼 급진적이다라는 표현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저희가 이 논의가 벌써 오래된 논의를 거쳐왔던 것이고 예. 지금 우리나라의 특수성 그리고 80년 동안 제도를 유지했는데 이것을 한꺼번에 뜯어고치자라고 하니까 이것이 급진적이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제도의 변화를 시나브로 하게 할 수 있다면 그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의 검찰에서 과연 그렇게 아주 점진적인 변화를 통해서 우리가 얻고자 하는 그런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가? 지금 일반 국민들께서 요구하고 있는 것은 이 검찰이 갖고 있는 무소불위의 권한을 분산시켜 달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최소한 이 검찰이 갖고 있는 이 기소권과 수사권만큼이라도 두 개를 좀 떼어놓고 얘기를 해봐야 되겠다. 한 기관에서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이 검찰권을 행사하다 보니까 수많은 오남용 사례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 이 가능성뿐만 아니라 실제 그런 상황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면 이제는 그 고리를 끊을 수 있는 하나가 필요하다는 것이고요. 그런 과정 속에서 어떤 그리스 로마 신화의 표현을 한번 인용을 하면 이 고르디우스의 매듭인가요? 이 매듭이 너무 얽히고 설켜 있어서 풀려고 하면 풀 수 없는 상황이 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칼로 그냥 매듭을 끊어내는 한 번의 용단은 필요한 것이 아니냐. 지금이 그런 시점이다라고 볼 수도 있다라는 부분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굉장히 급진적이라고 느껴지셨다면 저는 급진적인 사람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지금 제가 개혁의 어떤 적기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미 오랫동안 얘기가 나왔었고 그 오랫동안 나온 얘기들이 이제 새로운 정부 출발과 동시에 뭔가 새로운 개혁의 동력이 있을 때 추진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그 부분을 놓치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부분도 지금 우리 민주당 내에 많은 지지자들 또는 일반 국민들께서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계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지금 거예요. 답을 말씀하신 거예요. 수사권, 기소권 분리 이렇게 하지 마시고 검찰에 있어서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자 이렇게 줄이시면 논의가 훨씬 더 효율적으로 진행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공수처라든지 뭐 특검의 수사권, 기소권에 대해서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죠. 결론은 검찰 통제라고 하고 가셔야 되는데 거창하게 영미법계 국가에서는 수사권, 기소권을 분리했고 이것이 어떻게 좋고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자꾸 막히는 거예요.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솔직히 지시라. 목표가 검찰이잖아요. 수사권, 기소권, 국민민복을 위해서 가는 게 아니라 검찰에게 너무 당한 기억이 있어서 검찰을 꼭 통제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강하시다면 어느 정도 공감하는 차원에서라도 그 부분에 대한 통제를 하자는 말씀을 드리는 거지 이것을 이렇게 지금 80년 동안 이어져 온 제도를 완전히 바꿔서 국가수사위원회 해봤습니까? 이거 괴물이에요. 중국식 공안 통치가 될 거예요.
이런 것에도 귀를 기울이셔야 된다. 그래서 제가 급진적이라는 말씀 드리는 겁니다. 예. 자, 시간이 얼마나 남았는지 잠깐 체크 좀 하고요. 예. 한 5분 정도 토론을 더 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 우리가 이 시점 얘기해서 추석 얘기로 시작했다가 다시 돌아왔어요. 돌아왔는데 그렇다면 검찰을 통제하기 위한 목적이란 걸 분명히 밝히라고 하시는데 검찰 통제에 대한 그 목적에는 취지는 공감을 하세요? 네. 검찰이 통제를 받아야 할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한다는 말씀입니다. 예. 검찰 통제라는 목적이 분명합니까? 저는 뭐 검찰 통제라는 표현은 쓸 수 없다고 봅니다. 또 그리고 제가 그런 표현을 쓴 적도 없고 검찰을 우리가 지금 뭐 소위 주머니 속의 공깃돌처럼 주머니에 넣고 내 마음대로 주물딱거리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면 통제라는 표현이 맞을 거예요. 그러나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검찰 개혁에서 누가 어느 누가 대통령이 아니면 뭐 국회가 누가 주머니 속에 공깃돌을 주무르듯이 그렇게 검찰을 주무를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건 아니라고 보고요. 그런 차원에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검찰 통제 목적이다라는 것이 아니라 검찰이 지금 가지고 있는 이 기능에 대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라는 것이고 그 구조조정이 재편의 과정들을 겪음으로써 검찰이 가지고 있었던 하나의 그 큰 힘을 분산시키자고 하는 소위 우리가 수도권 1극 중심을 전국의 다극화 5극 체제로 바꾸자라는 것처럼 하나가 가지고 있는 힘을 여러 곳에다가 분산시킴으로써 그것이 가져오는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해보자라는 것이지 검찰을 통제하겠다. 그리고 검찰에서 당한 기억이 있으니까 보복 차원에서 하는 거 아니냐라는 말씀에는 제가 동의하기가 어렵다는 말씀. 두 법조인은 어떻게 보세요? 이게 검찰 개혁이라는 용어를 쓰기도 하고요. 검찰 개편이라는 용어를 언론에서는 쓰기도 하고요. 물론 보는 시선에 따라 다른 것이고 또 검찰 해체라는 말, 검찰 통제라는 말, 형사사법체계 개편이라는 말 표현이 다 달라요. 저는 형사사법체계 개편을 주로 쓰고 검찰개혁을 혼용해서 쓰는데 어떤 프레임과 시각으로 봐야 될까요? 팩트를 정확하게 담는 건 경찰의 개혁 내지 개편이지 해체라는 거는 불가능합니다. 말씀드렸다시피 검찰이라는 직제가 헌법에 녹아져 있고 그걸 없앨 수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일각에서 나오는 검찰 해체, 뭐 공중 분해라는 건 정치적인 언어입니다. 이게 법률적인 부분과 관련해서는 이 영장 청구 권한을 갖고 있는 검찰의 직제를 없앨 수 없다라는 점. 그렇지만 저희가 쭉 목도했어요. 그게 정치인 사건일 때도 목도했고 일반인 사건일 때도 목도했습니다. 검찰이 수사 기소를 갖고 있을지 말들지 여러 대안이 있을 수 있죠. 그런데 대한민국 검찰처럼 상당히 많은 권한을 완전히 한 기관이 갖고 있는 그런 해외 예들도 드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구조적인 문제가 수사 기소를 한 기관이 갖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 부분을 분리해서 이 부분이 인권 수사에도 부합하는 측면이 있고 굉장히 정치적 편향을 띠는데도 제동을 걸어주는 측면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할 수 있다. 다만 그럼 경찰은 저는 검찰이 잘못했는데 경찰도 잘못했다. 이 논리에는 동의하기는 어려워요. 다만 경찰이 구조적으로 비대해야 된다면 이것을 통제할 부분은 있겠죠. 그게 민주당에서 제출한 안으로 아까는 이제 공안 통제가 좀 우려된다고 말씀 주셨던 국가수사위원회인데 그 부분이 상급 기관으로서 어느 정도 자제하고 통제시키는 그런 기능을 잘 맡아줄 거라고 저 개인적으로는 기대합니다. 예. 국가수사위원회에 대해서는 제가 좀 반론을 안 드릴 수가 없는데요. 지금 민주당이 제출해놓은 국가수사위원회 법안을 보면 그 산하에 공수처, 그다음에 중대범죄수사청, 경찰청, 해양경찰청 전부 다 관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면서 그 11명의 국가수사위원회는 대통령 몫이 4명, 그리고 국회 선출 몫이 4명, 그다음에 그 추천위원회에서 또 인선하는 분들이 한 3분 있어요. 그리고 그 추천위원회는 5명으로 구성이 되는데 5명 중에 4명이 사실상 정부 몫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러면은 국회 몫의 4명을 여야가 2명씩 선출해도요. 11명의 국가수사위원회 위원 중에서 9명이 정부 여당 몫이나 다름이 없어요. 그러면은 과연 수사기관이 중립화가 되겠습니까? 그다음에 앞서도 제가 우리나라 고소사건이 1년에 48만 건, 고발사건이 9만 건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합계 57만 건이죠. 그 57만 건 중에 10%만 이의 신청을 해도 이게 다 국가수사위원회로 몰려갈 건데 그게 처리가 가능하겠습니까? 우리나라에서 가장 법조 경륜이
풍부한 대법관들이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장을 빼고 12명이 1년에 1인당 3,300건 정도의 민형사 행정 가사 합해서 본안 사건을 처리합니다. 그러면은 1년에 39,600건 정도 돼요. 그런데 물론 본안 사건과 수사 단계 사건의 볼륨이 다르다는 걸 감안하더라도 5만 7천 건만 가도 그것이 국가수사위원회에서 제대로 처리가 되겠습니까? 예. 만약에 20%가 돼서 11만 4천 건이면 제대로 처리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시스템은 애초에 구조적으로 결함이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밖에 예. 없는 겁니다. 따라서 송영훈 변호사는 지금의 형사사법 체계를 크게 흔들 필요 없이 검찰의 개혁이 필요하면 검찰의 인사권을 잘 행사하는 방향으로 정치적으로 중립성과 독립성을 가질 수 있게 하자. 그런 말씀이죠. 그렇죠. 검찰 예. 상층부를 중립화시키자는 겁니다. 예. 자, 시간이 이제 다 돼서 잠깐 한 60초 정도 쉬고 오겠습니다. 마무리 발언 1분씩 드릴 텐데요. 준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60초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괜찮아. 나 많이 마셨어. 진짜 괜찮아. 테라 라이트니까 슈가는 제로, 칼로리는 다운. 마셔도 부담 없이 가볍게. 테라 라이트. 아직도 안 된대? 3시간 걸린대. 금방 돼요. 이렇게 작아도 휙 돼요. 1시간이 끝내는 초고온 히팅 건조 분쇄. 기다리길 잘했다. 쿠쿠 에코웨일 음식물 처리기. 저 여럿이 가면 안 돼? 모든 여행 다 모였대. 여기 어때? 여행할 때 여기 어때? 이런 피부, 그걸 왜 기다려? 요즘 대세 올리지요. 네. 자, 끝으로 1분 좀 더 짧게 쓰시면 더 좋고요. 야당 먼저 드리겠습니다. 네. 이 검찰 개혁을 중심으로 한 이 논의가 분명히 필요한 것은 충분히 인정을 하지만 국민 모두에게 미칠 수 있는 영향까지 생각을 한다면 더 충분한 시간을 갖고 수기할 필요성은 더 크다고 봅니다. 민주당에서 너무 빨리 뭔가를 얻으려고 하는 조급함에 교각사루의 우를 범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마음입니다. 예. 지금 말씀 주셨던 것처럼 신중하게 하자, 그리고 수기하자라는 표현에 저 동감합니다. 그러나 개혁에는 적기라는 것이 있고 이미 이 검찰 개혁에 대한 요구, 국민적 요구들은 시대적 소명처럼 다가오고 있었다라고 보여지고 그것이 이번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당선과 동시에 국민들로부터 의사를 확인받았다 이렇게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검찰에서는 뭐 국민의 기본권을 말씀 주시고 있지만 그걸 보호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검찰의 기득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일반 국민들을 앞장세우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는 분들도 상당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까지 감안해서 지금 검찰이 가지고 있는 이 무소불위의 검찰권 이것의 오남용을 막고 또 검찰 스스로가 검찰 국민들에게 신뢰받는 조직이 되기 위해서 지금의 국회에서의 검찰 개혁 논의 여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된다라고 보고 거기에 야당인 국민의힘에서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고 지금 오늘 이런 토론이 생산적이었다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과정 속에서 있었던 것처럼 그 충분하게 의견을 제시하시고 또 이 새로운 제도가 안착되거나 정착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국민의힘에서도 역할을 하실 필요가 있다. 그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저 마지막 말씀을 가름드리고 싶습니다. 예. 늦은 시각까지 경청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이 프로그램을 지금 끝까지 보고 계신 여러분은 적어도 우리나라의 형사사법 시스템이 더 공정해지고 그리고 더 정의롭고 무엇보다도 억울한 피해자가 생기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끝까지 보고 계실 겁니다. 자, 그런 점에서 이 그림을 한번 봐주십시오. 이 그림은 2020년에 민주당발 검경 수사권 조정이 시행된 이후의 수사 구조도입니다. 그리고 왼쪽 아래에 있는 이 작은 그림은 2020년 이전의 종전의 시스템입니다. 예. 저는 이 복잡한 그림이 시행된 지 5년이 됐는데 제가 변호사지만 지금도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 그림의 한복판에서 지금도 복잡한 경제 사건들은 계속 쳇바퀴를 돌고 있습니다. 앞으로 중대범죄수사청, 공소청, 국가수사위원회 이런
우리가 본 적이 없는 조직들이 생기면 방금 보신 그림은 더 복잡해질 겁니다. 더 많은 사건들이 앞으로 어떻게 처리될지 예상할 수 없습니다. 그림이 복잡해질수록 저 같은 변호사는 중간에서 돈을 벌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면은 국민의 권리가 제대로 구제되지 않기 때문에 국민의 권리는 실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민주당발 검찰개혁에 반대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신중에 신중을 기해서 국민을 최우선에 놓고 제도를 설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예. 법률 전문지에 자주 뜨는 기사가 있어요. 저연차 검사들이 탈출 러쉬를 한다는 겁니다. 검찰 조직이 더 이상 검찰 구성원들에게 자부심을 주고 있지 못해요. 국민 신뢰는 어떻습니까? 그렇지 못했습니다. 국민들은 더 크게 실망하고 계시죠. 그 부분이 면면이 훌륭하지 못해서입니까? 대한민국 최고 엘리트들의 집합소입니다. 그런데 왜 그런가? 구조적인 한계에 기인하는 측면이 분명히 있죠. 정치검사라는 멸칭을 왜 그 구성원들이 계속 용인하고 인내해야 됩니까? 구조개혁으로 이 부분 과 관련한 대안을 마련할 수 있는데 왜 끝까지 더 수기가 필요하고 더 시간이 걸린다고 하면서 제동이 걸려야 합니까? 지금 검찰에 대해서는 개혁의 적기가 이미 왔다. 그리고 속도를 내야 된다 생각합니다. 네. 자, 네 분의 말씀 잘 들었고요. 검찰에 대한 문제의식에는 큰 틀에선 동의를 하시는 부분도 꽤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해법과 또 시각은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도 오늘 발견할 수 있었고요. 다만 그래도 법조인의 시각, 정치인의 시각, 또 일반 시민의 눈높이에서의 시각을 함께 제시해 주셔서 시청자들께서도 풍성하게 판단해 볼 수 있는 그런 근거와 논리들이 많이 오늘 생긴 그런 토론이 된 것 같습니다. 저 역시도 시야가 많이 넓어진 것 같습니다. 네 분의 토론은 끝났습니다. 저의 마무리 발언만 남았는데요. 60초 뒤에 다시 오겠습니다. This is not for dreaming. It's where you make things happen. Pressure is part of the game, so keep on pushing. I'm gonna skip you in the game, but one clever idea changes Effort never ends. It just becomes your attitude. Our goal is to progress. We're no different. Nobody here is just sitting around. Sid is. 상하이가 내게 남긴 것. 딤섬 물총쇼. 트립닷컴이 내게 남긴 것. 호텔 최저가 보장에 라운지 이용권까지. 남는 여행 트립닷컴. 남쪽섬 빛나는 세 개의 별. 그래서 이름도 오리온. 처음 뵙겠습니다. 오키나와에서 왔습니다. 오키나와 오리진 오리온 더 드래프트. 네, JTBC 논쟁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토론해 주신 네 분 수고 정말 많으셨고요. 또 늦은 시간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